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계엄 사태의 파장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 일정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예정돼 있고요.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중 외교는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의 등장이라는 복잡한 변수 앞에서 우리 외교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은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진 중국경제 관측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내적 변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 상황도 동반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우리나라 외교, 무역, 특히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 사태가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딱 특정 국가에 이런 생각은 많이는 안 하는데 나라 망신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한미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정표를 좀 정확하게 제시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옆에 있는 이웃 국가로서의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는 좀 미지수인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중 간의 이제 관계가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그 중간에서 좀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관세 비중도 미국에서 계속 높인다고 하다 보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좀 무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트럼프가 내세우게 될 때 결국은 그 미국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당연히 피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내수가 약한 경우는 가까운 나라끼리의 교역이 더 활발해지는 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협력이 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적인 생만 좀 걷어낸다면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또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우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세 분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 어떤 변화나 어떤 부분이 주로 초점에 맞춰질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부터. 네, 지금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한국 그러면 전후의 어려움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건강한 민주주의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국내 분열, 여론 분열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제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특히 외교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아주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을 하는데 전 세계가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죠.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소장님께서는요. 저는 경제적인 분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길어져 가지고 계속된다 그러면은 내년 3월분부터는 통계상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장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분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입니다. 최근에 국가 이미지는 우리 K-드라마, K-팝 같은 문화 강국으로서 전반적인 국력이 올라가는 이미지였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불안정 또 안보 문제 이제 이런 분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산업연구원의 조철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항상 이제 우리나라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코리안 리스크 그러니까 분단 국가로서의 어떤 예. 뭐 그런 어떤 암묵적인 리스크가 있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앞으로의 어떤 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이 있을 건데 특히 이제 지금 미중 관계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틀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은 새롭게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또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전체적인 어떤 국익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시각이 이 현재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 교수님. 최근 이제 대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중국 정부나 대만 등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와 비슷한 그 산업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돌발적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우려하고 있는 잘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많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외교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공존 5대 원칙이라는 걸 계속 자기네 외교 기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안 하는데 문제는 네티즌들이나 정부는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죠. 특히 그 계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물론 이제 6시간 만에 정리가 일단은 됐습니다마는 실시간 검색어가 이 한국 계엄 사태가 19시간 동안 1위를 했어요. 그럴 만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약간 비웃는 듯한 조소하는 듯한 뭐 발전했다더니 별거 아니네. 그런데 또 일부에는 야 그래도 저 수습하는 거 봐라. 예. 한국은 역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뿌리 내린 것 같다. 그런데 아주 소수 의견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좀 극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예. 소위 한류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문화가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국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나 이런 사이드에서의 공식적인 반응은 굉장히 아끼고 있다 말을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 소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페루 리마에서의 APEC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주름살이 펴진다고 그랬는데 예. 주중 대사로 내정됐던 인물이 바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일단 아직 부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미루는 겁니까? 혹시 교체될 수도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네. 그 전에 우선 그 현 주중 대사가 먼저 이임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임식이 원래 당초 어제 개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임식 자체가 취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의 모든 일정들이 대단히 불투명해진 상황이지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그 앞 단계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향후 전망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이제 실리적으로 호전되는 분위기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비자도 됐고요. 네. 예, 이제 무비자를 낸 것은 확실히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이 12월 달에 우리 주중 공간의 그 아마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 이후의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지금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이렇게 한중 관계를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이제 주중 대사 임명이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되면은 우리가 한중 관계 이런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질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통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새롭게 짜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좀 높.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동맹하고의 관계가 좀 미묘한 그런 형태이면서 예.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데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과 같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한국도 좀 우호적으로 해서 뭐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있어서의 우리의 포지션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협상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플랜도 짜고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실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진짜 점점 더 한국에 대해서 미소를 띄우기 시작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강 교수님. 근데 네. 지금 주한 주중 대사로 부임 예정인 다이빙 대사도 사실 상당히 직급이 높다. 그 이전에는 싱하이밍 같은 경우에도 중국 외교급으로 보면은 높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우리에 대한 우호 확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작년 중반 정도부터 이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중국 측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귀국을 하고 예. 공백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정재호 대사 교체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서실장 출신을 앉혔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를 잘 끌고 갔고 중국에서도 중국은 보통 이제 국장을 하고 와야 국장급 이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싱하이밍 대사도 본부에서 국장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몽골 대사로 갔다가 이제 한국의 대사를 왔기 때문에 그 이상급은 된다고 보지만 요번에 그 부임 예정인 아마 23일 날 오는 걸로 원래 돼 있는데 또 이제 조율을 해봐야겠죠. 다이빙이라는 중국 대사는 UN 대표부 차석 대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원래 전공이에요. 예. 그 전문 분야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중 관계가 한중 관계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유엔 차석 대사를 하게 되면 본부에 있으니까 늘 유엔 본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중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도 유엔에서 계속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자 외교적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중국이 한국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국말을 할 줄 아냐 모르냐 뭐 한반도에 그 이 소위 주재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췄다가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도 그 장신선이라는 아일랜드 출신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다자 외교 전문가가 한국으로 부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본부에서 아프리카 국장도 했고 그러니까 그분 분명히 한 단계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우호적인 그 한중 관계 확대 제스처 이거는 분명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워낙 이제 갑자기 생긴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아니 그 새로 오게 될 예정인 다이빙 대사는 한국어가 싱하이밍 대사처럼 능통하지는 않겠네요. 예, 한국어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전문이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유엔 차석으로 있으면서 국제 문제를 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한국어를 다 잘하시지는 못했어요. 예. 싱하이밍 대사가 좀 더 잘했던 거고 그 전에 이 다른 대사분들도 한국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한국어를 잘하면 좋지만 못했다고 뭐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 이분은 아프리카 그리고 소위 다자 외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국장 출신 국장을 본부에서 거쳤고 그러니까 비중이 중량감이 훨씬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이빙 대사가 아직 부임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국장을 역임한 중량감이 있는 외교관이고 또 유엔 차석 대사를 했다면 향후 우리의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까지도 감안됐다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전에 한반도 한국 통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는 북핵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가 조금 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 조금 전에 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알려지기로는 23일 부임으로 지금 임박해야 할 시점인데 물론 이제 우리 주재국 동의 아그레망은 이미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아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뭐 직무 대리에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해야 되느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일정한 아마 좀 진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난다면은 양국 관계가 우리 주중 앞으로 대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예. 주한 중국 대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양국 관계 대화가 조금 더 커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관찰을 요합니다. 조 박사님 사실 한중 관계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급격히 부각했을 때 그 또 미중 충돌에서 우리는 좀 미국에 더 그렇죠. 예.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무비자 또 고위 외교관 직급의 이 주한 대사 최근에 좀 혐한 또 한한령 그걸 조금 벗어난 듯한 경제 무역 쪽의 분위기도 감지됩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며칠 전에 이제 좀 통화를 했었는데 예. 그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 이제 비즈니스상 중국의 파트너랑 이렇게 대화할 때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예. 그런 쪽에서의 그 상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나온다는 얘기들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그 굉장히 좀 뭐 우스운 얘기지만은 저희들이 옛날 북경에 있을 때 보면은 북경 나갔다가 이제 북경 들어올 때에 그 검문소에 검문이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기업하시는 분의 한 분이 들어오는데 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한국에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서로 그 뭐 세미나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해지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한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그 지금 주한 중국 대리대사가 와가지고 그 인사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비자 면제를 그러니까 협상 없이 그냥 해줬다고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해줬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강 교수님, 한중 관계가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이 상황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사실은 벌써 한 9년 정도 굉장히 답보 상태를 거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라든가 뭐 이 물적 교류도 좀 약해졌고 그 사드로 인한 한한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작년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물러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리오프닝이라는 새로운 경제활동 재개 이걸 하면서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좀 잘해보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미 이제 주변국 관계를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올해 5월에 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리창 총리가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신호탄입니다. 한국에 왔죠. 네, 한국에 왔고 그다음에 페루에서 에이펙에서 또 우리 윤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이 만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중국이 볼 때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동맹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분명히 방위비 뭐 주둔군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예. 그러면 한미 간에 약간의 그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휴전하라 그러면 러시아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소위 트럼프의 강공에 의해서 생기는 빈틈을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비자 면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38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중국에 관광을 갔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었고 이제 일본까지 한 걸로 보면 예. 이게 이제 분명히 한국을 좀 자기네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그 틈에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에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미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물밑 대화라든가 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소장님 정치적 이슈이긴 한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한중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비교적 중국인들하고 거의 매일 접촉을 하는데요. 예.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시기별로 해가지고 중국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화두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 중국이 지금은 이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로 대한국 접근을 하는 정책을 채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중국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으로서는 아마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책 또 방침을 그때그때 정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바로 지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지금 중국의 당정 핵심 부처에서 내놓는 그 제스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유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거기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바로 초청을 한다든지 예. 또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인적 교류, 인문 교류 확대한다든지 지금 까다로운 경제 산업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이런 제스처를 자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그 관세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중국이 받아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유화적인 것이 중국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죠. 예. 대외 관계가 여러 국가로부터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일본 또 여러 국가들에게 굉장히 유화 제스처를 이제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굉장히 유화 컨셉을 가져갈 거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박소식 교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한중 관계는 조 연구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무비자를 한 것도 중국 내부의 관광 유입을 통한 예. 내수 진작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올해 한중 FTA 발의 10주년이 이제 됩니다. 10년 동안 한중 간 이 교역량 또 무역 비중 올해로 보면은 우리 수출 대상국 넘버원은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조 박사님? 아직까지는 중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차이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뭐 한 이대 추세라 그러면은 뭐 그 내년 가면은 거의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2015년 12월에 이제 그 한중 FTA가 발효가 됐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무역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수출은 9%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2015년 대비 작년 2023년 이렇게 해보면은 그리고 수입은 58%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FTA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통계로만 보면은 우리 수출은 줄고 중국 수입만 늘은 거 아니냐 하는 일견 뭐 손해봤다는 생각할 수도 그런 있겠네요. 이제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근데 이제 만일 한중 FTA가 체결이 안 됐으면은 수출이 그것만 줄어들었겠나 더 줄어들지는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겠다고 뭐 단순하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한중 FTA가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영향을 주고 한 측면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고 이제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한중 간의 어떤 경쟁력 차이가 그 동안에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우리보다 경쟁력이 더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수출하던 품목이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수입은 늘고 이제 수출은 줄고 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 전체 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입의 비중은 중국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뭐 정부나 이런 데서 그 FTA 효과할 때는 뭐 수출 수입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총 무역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총 무역은 늘어나는 네. 그런 형태가 되죠. 말 그대로 10년 전 중국, 20년 전 중국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큼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중국의 중요성 결국 경제적인 비중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 소장님 궁금한 건 한중 FTA 틀은 계속 유지해가야 되는데 상품 협상 분야의 협상 타결 이후에 후속 논의가 잘 진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상품 협상은 그 온전한 협상이라기보다는 그 중간 단계의 협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당시에 지금 이제 내년이면 딱 10년이 되는데요. 그 발효가 된 지. 한국은 농산품 분야가 민감하니까 그 당시 개방을 안 했어요. 양호 제외가 돼버렸죠. 중국은 또 우리가 강한 기술력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양호 제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FTA 자체가 딱 중간 단계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FTA가 한중 교역에서 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방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러면 예. 분명히 지금보다 줄었을 거고요. 이제 앞으로가 진행이 될 게 상품 다음에는 서비스 투자 분야인데 당초에는 바로 진행을 하기로 됐습니다. 실제로 추진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이 사드 배치가 있었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길어졌었죠. 예. 그리고 2020년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또 감염병 같은 이런 악재들이 계속 이어졌었죠. 이것이 거의 지금 한 7, 8년 이상 이제 됐었는데요. 최근에 공감적인 분위기로 보면 양국 모두 수차례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상품 지나서 이제는 서비스 투자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막 진행을 하던 차에 지금 최근에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바라는 것은 빨리 뭐 불안정한 상황을 경제부터라도 빨리 정상 가동을 해서 이건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 교수님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바로 사드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한령 이른바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나 이른바 케이팝 등을 네. 제한하는 건데 이건 그럼 많이 해소된 겁니까? 그 중국은 사실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이제 이게 그 궤적이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중국이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 판호라고 합니다. 그 허가를 받는 네. 거. 네.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광 이런 거 비자 면제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는 걸 보면 그거를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또 뭐가 있냐면 고위급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 그게 어느 정도 풀어줬다라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한령을 꼭 풀어라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급 교류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단위에서 뭐 경제라든가 상공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풀어준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자신들은 내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위기가 그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 중국이 전술적으로는 한국을 끌어안기 위한 조치들을 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확인하고 한중 FTA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조 연구위원께
방금 전에 이제 박 소장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한중 FTA가 더 성숙하려면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난 월요일 한중 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있었고 또 내일은 서울에서 한중 경제 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되는데 이런 게 논의가 될까요? 한중 FTA 서비스 관련 분야가요. 뭐 당연히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게 어쨌든 지난번 페루에서 이제 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제 이걸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었고 이제 이제 후속 조치로 사실은 지금 여기 그 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추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간 그 협상이 좀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서비스나 투자 이쪽 부분은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뭐 중국의 어떤 그 내부적인 상황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쉽게 뭐 타결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하더라도 좀 기간이 좀 오래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그 시작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회의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뭐 FTA 그 협상 관련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던 지금 뭐 예전에도 이제 한중 간의 그 정부 간 대화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공급망에 관련되는 부분, 한중 공급망에 관련되는 부분. 가령 원자재와 같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사실은 이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급망이 단절이 되면은 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중 모두가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활한 방향 분위기 자체는 좀 우호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데 무슨 애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다자간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간 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좀 끌어들여서 이제 그 발언의 어떤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제 뭐 협의 대상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 교수님. 내년 11월에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APEC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 물론 내년 11월쯤에 우리 이제 정치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바로 이웃 나라인 시진핑 주석의 방안 그리고 트럼프 그 시점이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방안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미중이 만납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지도자가 사실 시진핑은 2014년 7월 3일 1박 2일 방문하고 지금 2024년이니까 만 10년을 안 왔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갔는데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국 대통령 보고 방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외교 관례상 중국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동안 우리도 외교 원칙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먼저 오라고 그런 거는 약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자연스럽게 내년에 오게 되는 준비를 사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에이펙을 중국이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와야 우리도 오고 그다음에 에이펙이라는 게 워낙 큰 회의고 여기 또 미국이 안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미중이 만나고 우리가 이 에이펙 회의를 주최하면서 어떤 그 소위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갖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 주석이 방안을 해서 뭔가 물꼬를 트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당이 통치하고
당이 운영하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예. 상징적으로 실행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가 잘 맞아 들어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 시진핑을 한국에 대해서 더 조바심이 나게 하는 거는 한미동맹에서 분명한 양자 관계에 공고함이 있으면 더 조바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미지수가 되니까 이런 시진핑은 오기는 올 텐데 상대적으로 만약 그때까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좀 굉장히 한국은 가운데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경제는 또 외교는 실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경제로 보면 중요하다면 시진핑 주석을 활용하는 어떤 방안, 전략적 방안, 이른바 한중 간에 뭐 셔틀 외교라도 못할 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교육 대상국 1위가 미국이냐 1위가 중국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 1위, 2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2위가 같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 국내 자원이 부족하고 또 국내 내수 시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분야는 반드시 여러 국가하고 막힘없이 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FTA를 그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오면서 경제 영토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넓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는 우리가 지금 최근의 상황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내년도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국 측 인사들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을 두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도시 중에서 경주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경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원수가 한번 움직인다면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계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상 외교에서 무슨 이슈를 다루느냐, 어떤 경제 행사를 하느냐, 거기 바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대규모 관광객이 경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관련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1부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와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스튜디오에 박한진 중국 경제관측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일부에서 우리가 끝자락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내년에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중국과 지금이든 아니면 내년에 에이펙이든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경제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일단은 그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양국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양국이 이제 이 공급망으로 굉장히 그 밀접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차피 그때 되면은 그 뭐 한중 간의 그 한중 FTA 서비스 투자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국내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더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사실은 이제 뭐 서로 예전에는 그 협력적인 형태로 무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는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되면서 이제 그런 직접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하고 대신에 이제 어떤 사회 공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된 경제 이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중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이런 쪽에 서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님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뭐 요소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돌발적인 뭐 중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요소수를 제한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특별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이 그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을지 몰라도 요소수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들의 어떤 뭐 그 뭐 농 비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가지고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원료가 부족해서 이제 생겼던 이런 문제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전적으로 서로 이제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 그 한중 간의 어떤 채널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일 수 있는 형태는 좀 되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서로 이제 공급망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막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서로 이제 뭐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강 교수님, 뭐 우리 열린 토론 듣고 계신 분들이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중 관계 최근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면 간략하게 좀 최근의 한중 관계 극적인 장면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한중 관계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가 바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과 함께 룰에 기반한 질서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질서 기반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를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한미는 동맹입니다. 유엔 가입국이 194개국인데 그중에서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럼 이 유일한 동맹이라는 거를 우리가 버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는 북한과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한미가 더 밀착이 되는 경향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도 그 이전 행정부에서 한 거지만 사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배치가 되면서 사드는 사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거든요. 방어용 무기인데도 이게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 중에 바로 자신들의 코앞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이 미국으로 더 밀착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부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원칙 외교를 천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저 부분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형 공조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미일에서 제일 고리가 약한 부분을 한국이라고 보고 한미 관계도 자신들이 조금 들어갈 공간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써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보니까 중국이 북한한테도 별로 힘 못 쓰는 것 같고 러시아한테도 더 못 쓰는 것 같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더 유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 변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이런 뭐 비자 면제라든지 네. 고위급 대화가 계속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큰 흐름선상에서 저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 전략은 아니더라도 전술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지금보다는 트럼프 취임 이후입니다. 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중 관계, 한미 관계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까요? 예, 우선 미중 관계는 지금 트럼프 2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중국에 대해서 60%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60% 같으면 초고율이 아니라 이건 비상 조치에 해당할 정도로 그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어쨌든 그 수준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60%가 기정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중국에서도 일부 시각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1기 때 45%를 공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0%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분리는 심화가 되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아마 중국이 굉장히 관찰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이 될 거고요. 또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 기술 경쟁 심화가 될 겁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미래 기술, 첨단 기술 개발하는데 더 강조를 하겠다 하는 걸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고 다만 경제 산업 정책은 제가 볼 때도 이미 양국 간에는 서로 분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산업 정책의 그 근간도 다 다르고 이제 내년 되면 거시 정책까지 다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 조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공급망 문제입니다. 예. 사실 공급망은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하다고 자꾸 지적이 되지만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취약해요. 중국 국내 매체에 보면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제일 취약하다는 게 광물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사실은 광물 대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자국에서 나는 광종은 그렇게 풍부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중국도 필요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핵심 원자재 같은 것은 중국이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해외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가공 시설을 갖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부분이 약간 삐끗하면 중국이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소수는 국내의 요인도 있었지만 당시에 기억하시다시피 호주에서 철강 수출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중국. 그러니까 철강이 안 들어오면은 중국에서 발전이 안 돼요. 그 공장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당시에 요소수 공장이 다수가 멈춰버렸던 생산 차질을 받고 일주일에 5-6세 조업하던 것을 2-3일 단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비상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앞으로 미중 관계가 긴장이 심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심을 굉장히 각별히 해야 될 거고요. 예. 한중 관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을 첫 번째는 중국은 우리의 가공 공장이다.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다. 주로 협력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협력보다는 경쟁 분야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진행이 될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투자 분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거 2016년도에 바로 했었더라면은 우리가 대등하게 했어도 되는데
지금 같으면 너무 깊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우리 기업체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풀고 해소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적당한 선만 개방을 해주는 그런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예, 네. 오히려 저는 어떤 분야를 막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양국 간의 교육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가는 것이 아마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집권이 되면은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중 충돌이 빚어질 파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분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조 연구원께 여쭤봅니다. 중국은 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하겠다. 우리 보고도 HBM 팔지 말라. 마이크론 반도체 안 주겠다. 엔비디아도 절대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나라 사이에 2차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감수해야 될 손해와 충격 어떻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관세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트럼프 시절 때에 이제 관세가 원래는 이제 한 3% 정도 관세였는데 이게 이제 뭐 20%, 19%, 20%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은 중국의 비중은 조금 많이 줄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이제 안 줄었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갖다가 우회 수출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뭐 동남아나 멕시코로 해서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때는 이제 또 역시 이제 무역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겠다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회 수출하는 부분들을 좀 막겠다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1기 때보다는 더 이제 중국에서 그 어떤 수입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많이 막겠다는 게 이제 아마 트럼프의 전략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은 트럼프 때 그 관세 매겼던 부분들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바이든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는 형태인데 중국 대리는 계속됐다. 예.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쪽은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핀셋 뭐 제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그것도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중국이 이런 어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는 걸 갖다가 좀 방하는 그래서 이제 뭐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특정한 어떤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도 하고 뭐 투자에 관련되는 규제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규제를 강화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나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냐에 따라서 어떤 그 제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대신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게 이제 점점 이 싸움의 영역이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형태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적게 얘기하는 데는 한 GDP의 0.2% 포인트나 0.5% 포인트 뭐 심하게는 1% 포인트 정도까지도 이게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미중 충돌로 인해서요. 예, 미중 충돌로.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제 그 대중국 관세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그만큼 올라가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듯이 이제 서로 간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큰 그런 상황이죠. 네, 서로 간의 피해가 크다. 미중이 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 소장님 우리가 더 피해가 큰 거 아니냐로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우리 KBS 열린 토론 오늘 주제를 보시는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계시는데 소장님 어떤 분야의 타격을 지금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산업으로 본다면 조심을 해야 될지 이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한국 입장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보면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같이 묶어서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을 테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의 어떤 상황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 예상이 되고요. 또 공급망에 의한 양국 간에 연결된 고리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반도체까지도 포함을 생각합니다. 했어요. 예. 우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맨 마지막 후자 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 여전히 대중 수출하는 상품의 한 70% 정도는 그게 가공이 돼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아니라도 제3국으로 가더라도 그게 다시 또 미국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여전히 계속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문을 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는 최대 20% 이상 감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로서 제1위 수출 대국인데 우리 한국도 지금 내수가 좋지 않고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해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대단히 커져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경제 안보 측면을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측면의 경제 압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사드 상황에서 봤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문서가 돼 있지 않아요. 사드 보복을 할 때도 문서 공식 정책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소를 하라고 하더라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중국에 진출한 큰 기업들을 까다롭게 현지에서 위생 검사를 하고 세무 조사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그 제약회사, 중국에 가 있는 미국 제약회사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한국산의 대중국 수출 물량에 대해 가지고 세관에서 이유 없이 장기간 잡아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원칙을 정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주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철 연구위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 강준일 교수로 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반도체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로서 가장 뭐 적합한 게 이제 이 반도체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수출의 뭐 많은 부분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 수출을 우리가 중국에 그 하는 게 63% 정도를 그러니까 홍콩까지 포함하면 63%를 중국에다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어떤 공급 기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형태인데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영향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런 부품 소재 부분이 뭐 전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출이 안 되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런 아이폰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반도체 수요가 중국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이제 이게 분산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게 국산화가 되면은 자기 알겠습니다. 그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체하는 걸 좀 예. 사전에 방지하는 수출 그런 시장이 효과도, 다원화될 가능성도 다원화되는 있을 그런 것이다.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안보 문제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 북핵에 대한 영향, 미국의 영향, 또 중국의 영향, 이 점은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그 트럼프 일기 때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중동 이 지금 뭐 중동 전쟁으로 번지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위기에 있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전만큼 이제 북한이나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미국 특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4년 8년 전에 한기를 하고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 생각했던 게 내가 한 번 더 했으면 중국을 완전히 도전자의 반열에서 무릎을 꿇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거에 플러스된 부분에 2기 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스크럼을 짜서 압박한 것도 효력이 있는 게 있잖아요. 특히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것 플러스 자기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할 거를 할 거단 말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대중 압박이 강화되는데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고립주의 외교로 돌아간다 뭐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고립주의를 하더라도 선별적 고립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챙길 것 같은데 예. 이게 마크 루비오나 월스 안보전략 보좌관은 트럼프처럼 동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대중 강경론자지만 동맹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에 안정을 찾으면서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고 복잡해지면 이게 다 또 양안 관계, 대만 해협까지 연결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될 거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턱대고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래서 시 주석하고 만나서 뭐 한국한테 선택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우리가 선택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양측을 설득을 하면서 한국의 가치를 끌고 가는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한 시간이 4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중국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 협조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면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삼각공조 그다음에 다자협력을 통한 압박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중국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이빙 대사의 한국 부임을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론 한미동맹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외교와 또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